많은 분이 알쓸신잡, 유퀴즈, 세바시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뇌 과학자이자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저자인 장동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방송과 강연 또 너튜브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신데 AI 시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많이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도민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자 장동선이고요. 책, 강연, 방송 그리고 제 채널 장동선의 궁금한 내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뇌과학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제주 청년들에게 또 강연도 하셨는데요. 주제가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였습니다. 우리 제주 청년들은 어떤 걸 많이 궁금해하던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직업이라든지 진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은 사실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챗GPT가 나온 지 아직 3년이 안 됐거든요. 이제 올해 11월 말이면 3년이 되는데 이미 전 세계 인구 80억 인구 중에 20억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많은 영역의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도 있어서 사실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변화보다도 급격하게 AI를 통한 어떤 사회 변화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크게 이제 보여지는 미래의 변화는 생산과 노동과 창작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고 로봇이나 기계, 인공지능이 그 역할들을 대신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작곡,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 만화를 그리거나 또는 실험을 하거나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실 인간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빠른 시간 안에 AI가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 변화에서는 더 이상 인간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소수의 사람들만을 가지고도 비슷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제도가 필요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죠. 이거는 두렵게 보면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고령화로 가고 있는 사회가 또 없는데 사실 이러한 과학기술 특히 AI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구수가 훨씬 줄어든 상태에서도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외로워지고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잣대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진실이건 아니면 가짜 뉴스건 사실 AI가 주는 답들을 어떠한 스탠더드를 가져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또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AI 도입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 방송에서도 인간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걸 우려하신 바가 있으신데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모습은 어떤 게 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 끊기지 않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연결.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은 나랑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조차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것조차 몰랐던 사실은 AI에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I와만 대화를 하고 그리고 늘 보던 뉴스, 늘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종류의 정보만 보다 보면 사실은 나의 그릇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걸 알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창의성이나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공감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AI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사랑도 친구 관계도 그리고 어떠한 모르는 것에 대한 신뢰도 모두 AI를 잣대로 하게 되면 사실 인간의 능력치가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뇌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퇴화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또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따뜻함과 사랑 같은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좀 우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인간과 인간의 연결성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또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장점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모드로 가고 있어서 그야말로 점점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자가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한 시나리오가 우리 스스로가 타고난 몸을 바꿀 수 없는 인간에 비해서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사실 우리의 뇌 자체도 수십만 년 전, 30만 년 전 우리의 뇌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뇌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러한 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계속 기술 발전을 통해서 능력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똑같은 돈을 쓰고 똑같은 전기 에너지를 쓰고 똑같은 데이터량을 줬을 때 그 조건에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비교하면 여전히 인공지능보다 인간의 뇌가 우월합니다. 아, 그 그래요? 이유가 네.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학습 능력 때문인데요. 네. 내가 뭔가를 전혀 몰라도 잘 아는 사람한테 반나절만 이거 좀 가르쳐줘, 알려줘 하면은 다른 사람의 뇌 안에 있는 지식을 내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7, 80%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타인을 통해 배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어떤 비용적으로 그리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될 때 서로에게 배울 수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도 논란이었어요. 이 부모님들이 여전히 AI 시대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신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논하는 거는 그 기술 자체가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외울 수 있는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져놓은 지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습득해가지고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고시에서건 입시 취업에서 주로 테스트되는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이미 데이터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종류의 지식은 AI가 압도적으로 학습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도전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달달 외고 이미 있는 지식, 이미 했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 질문을 던지고 답이 없는 문제에 도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답이 없는 문제에 도전하는 것은 또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협력을 통해서 협력과 경쟁을 잘 조화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인간이 이제 앞으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답이 있는 문제보다는 답이 없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게도 모든 걸 알려줘, 가르쳐줘라고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주는 다양한 답들을 참조하지만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제주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제주 사회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나 농업이 주축이고 또 현재 초고령 사회 또 저출생이라는 변화를 함께 겪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뭐 AI로 뭐 감귤 생산량을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분야별로 AI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 농업의 영역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실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을 쓰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젊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같이 동시에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훨씬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기계와 AI의 도움을 빌어서 기존에 하던 농업을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노동이 좀 덜 들어가는 형태로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제주는 관광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꿈꾸는 제주는 사실 저 제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사 와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살기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리고 한국 경험을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리의 역할이 돼서 어떤 국제적인 허브로서의 역할도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게 AI 시대에 인재들이 어느 나라로 이민을 많이 떠나고
어느 나라로 이민을 많이 들어오는가. 예. 이게 새로운 어떤 경쟁이 돼버렸는데요. 사실 많은 이제 인재들이 두바이 같은 곳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주도 같은 곳을 디지털 노마드들의 천국으로,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내가 원격으로도 IT 기업의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너무나 멋진 자연과 사람들의 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 지구 전체에서 산다면 제주에 살고 싶어. 이러한 종류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곳이 된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결을 만들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으로 좀 스마트 도시, 스마트 농업도 같이 결합해서 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AI를 활용한 뭐 경제적인 뭐 농업, 관광의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바쁜 뇌 증후군이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 뭐 박사님만의 뇌 휴식 방법이 있다면 사실 저야말로 제 바쁜 뇌를 잘 쉬지 못해서 문제긴 한데요. 네. 저는 휴식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제 몸을 쉰다라고 휴식이 아니라 사실 마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수영이고요. 최근에는 러닝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는 순간 사실 머리를 비우기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이요? 네, 운동. 네.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이 좋냐면 몸은 힘들고 운동하는 동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러닝이나 수영을 통해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요. 다른 상황에서 내가 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예방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의 시간을 휴식으로 삼으면서 다른 어떤 살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약간 마음의 굳은 살이 생긴 것처럼 그것들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휴식의 시간에 완전히 그냥 자거나 쉬거나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운동을 통해서 그 신체적 활동을 통한 휴식들을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우리 박사님 너튜브를 좀 보다가 제가 굉장히 공감되는 그 컨텐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뇌과학자로서 이것만은 말리고 싶다라는 것 중에 이 숏폼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많은 도민분들 숏폼 많이 보실 거고 저도 사실 보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좀 좋지 않은지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숏폼을 볼 때 뇌의 활성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가 정말 생각을 하거나 또는 본 내용을 기억하거나 하지 않고 마치 이제 불멍을 때리듯이 그냥 쭉 수동적으로 이 영상들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그 내용들이 훨씬 적고요. 기억을 하더라도 되게 파편화되어 있고 피상적인 정보들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못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숏폼 영상을 보는 거는 청소년기 또는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기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물론 저도 저희 채널에 숏폼 영상들을 올렸기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과 또 이제 내 유튜브 채널을 어딘가 키우기 위해서는 숏폼 영상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큰 트렌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숏폼 10개를 보는 시간에 차라리 롱폼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이 뇌의 입장에 있어서는 훨씬 좋고 머릿속에 남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도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제가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또 뇌과학자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 뇌의 특징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뭐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뇌에서 어디에 차이가 있나 보기도 했고요. 정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운동선수와 또는 그 성과로 가기 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운동선수들의 뇌를 또 비교하고 했더니 AMCC라고 하는 Anterior Mid Cingulate Cortex라고 하는 영역이 성공했던 사람들이 더 두꺼웠던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라고 보면 어려운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해낼 때 어떤 사람들이 이거 너무 힘들어라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 영역을 우리가 강화시켜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 일을 나는 뭐 이런 건 해낼 수 있어라고 조금 더 쉽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뇌에서 의지력의 영역이라고도 부르는데 뛰어난 운동선수들, 높은 퍼포먼스를 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영역이 강화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그걸 강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미루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평소에 힘든 일도 참고 해내고 버티고 하는 연습들이 이 영역을 강화시켜줘서 나의 의지력이 매일매일 조금씩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뇌 영역이 좀 더 두꺼우면 어려운 일들을 남보다 좀 더 쉽게 해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어려운 일이 없어도 내가 사서 고생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면 이 뇌 영역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평소에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해나가고 또 인간과 인간의 어떤 연결, 이게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